문법 요소 할 건데요. 문법 요소는 내용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납니다. 문법 요소 제일 먼저 높임법. 높임법 있어요. 높임법. 높임법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눕니까? 주체 높임법. 그리고 네,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 높임법.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게 되죠.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주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문장에서 주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를 높이는 거고요. 객체라는 거는 문장에서 객체가 되는 거 뭡니까? 목적어나 부사어. 목적어나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때 객체 높임법이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상대는 누구예요? 말을 듣는 상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자를 얘기하는 거고, 청자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결어명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대 높임법이에요. 그럼 주체 높임법, 주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주격조사. 주어니까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뭘 사용합니까? 깨서 사용합니다. 주격조사,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뭘 사용합니까? 시를 사용합니다. 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모든 용언에 다 결합할 수 있어요. 모든 용언 어간에 다 결합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잘 쓰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세 번째는 특수 어휘를 사용합니다. 주체, 그러니까 단어 자체, 어휘 자체의 높임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어휘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잔다 하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주무신다. 할아버지께서 밥을 먹는다가 아니라 할아버지께서 잡수시다, 드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체 높임법이고요.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선 실험 방법은 다 암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백지 테스트 할 때도 다 완벽하게 써주세요. 주체 높임에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출제가 되냐면 간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 주체 높임에서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접 높임은 주어 자체가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직접 높임이고요. 주어 자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높여? 그러면 그게 간접 높임이 돼요.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문장 성분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있겠습니다. 서술어 뭐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얘가 주어예요. 무슨 말씀이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얘는 관형어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높임의 대상이에요. 말이라는 거는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어? 있으시겠습니다 하면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체 높임이 있는 거거든요.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죠. 주어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뭘 사용할 수 있다? 주체 높임을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주어가 직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높임이라고 부른다? 간접 높임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요. 진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식이라든가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자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신체 부위 자르면 안 되잖아. 이런 신체 부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 분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 소유물이니까 너네가 분필이 있으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분필이 있으시다. 안 돼요. 이런 간접 높임을 사용하잖아요. 왜? 분필은 나랑 쉽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니까 소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접 높임이 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소유물일 경우에만 간접 높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간접 높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접 높임은 이런
서너만 어미를 통한 높임은 괜찮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따로 특수어휘 사용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특수어휘를 사용한 간접 높임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간접 높임일 경우에는 어떻게? 주체 높임 서너말 어미인 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어휘를 통한 간접 높임은 어색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휘를 통한 간접 높임은 비문으로 처리해 주세요. 주체 높임법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객체 높임법 갈게요. 객체 높임법 실현 방법. 목적격 조사 뭐 있습니까? 을 있어요. 을 말고 다른 목적격 조사는 없어서 목적격 조사를 높이는 건 없습니다. 대신 부사격 조사는 높일 수 있어요. 부사격 조사는 사람에게 쓰는 부사격 조사는 에게죠. 에게 대신에 할머니, 에게 대신 뭐라고 해요? 할머니, 깨 사용합니다.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깨를 통해서 객체 높임 실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서너말 어미는 없어요. 서너말 어미는 없고 특수어휘, 바로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어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몇 가지 없거든요. 암기하세요. 뭐 있습니까? 모시다. 그쵸? 모시다. 그리고 드리다.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다. 할머니를 모시다. 그리고 할머니를 뵙다. 할머니께 여쭙다. 이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 더 있긴 하는데 이 정도 패턴에서 그냥 멈추면 상관없습니다. 충분해요. 이렇게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는 게 객체 높임법이고요. 어휘가 몇 가지 없다 보니까 객체 높임은 되게 한정적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높임 표현은 아니야. 다만 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세국어랑 비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서너말 어미가 사용됐어요. 객체 높임 서너말 어미. 그래서 이런 서너말 어미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나타냈는데 아까도 내가 서너말 어미는 모든 동사에 다 붙을 수가 있다고 했죠. 동사, 형용사에.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에 두루두루 쓰여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는 객체 높임법이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됐습니다. 두 개 비교해서 문제 자주 출제가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요.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뭘로만 판단 가능하냐면 종결어미를 통해서 판단 가능해요. 너네도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출 때 반말하거나 아니면 높임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너 밥 먹었니?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종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종결어미 분류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너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요. 제일 먼저 격식을 갖추어서 높임법을 나타낼 경우에는 가장 높일 때는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약간만 높일 경우에는 하오체, 살짝만 낮출 때는 하게, 그 다음에 아주 낮출 때는 헤라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비격식체를 본다면 해요체 그리고 해체. 비격식체에서는 높임과 낮춤 딱 두 가지밖에 없고요. 격식체에서는 아주 높임, 약간 높임, 약간 낮춤, 아주 낮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종결어미는 전부 다 명령형 종결어미를 썼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게 평서형이거나 의문형일 경우 애들이 판단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말고 가다로 할게요. 가다. 일일이 해봐야 돼요. 가다 격식에 하십시오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갑니다. 평서형으로 가면. 그 다음에 하오체로 하면 나는 이제 집에 가오. 그 다음에 헤라체로 하게체로 하면 나는 이제 집에 가네. 가게. 이거는 명령하는 거야. 빨리 가게 하는 거. 나는 집에 가네. 그 다음에 헤라체로 하면 나는 집에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돼요. 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은 글을 쓸 때는 격식의 해라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럼 비격식체를 해볼게요. 나는 집에 가요. 요만 붙이면 돼요. 제일 편해요. 나는 집에 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먹다로 해볼까요? 의문문을 해보겠습니다. 밥을 하십시오. 쟤는 밥을 의문문으로. 너네 말을 못하는구나, 아이들아. 너네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어르신들이랑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요? 밥을 먹습니까? 그냥 기본형으로 갈게요. 드시다라는 거 사용해도 되지만 먹습니까? 이렇게 비읍니까를 사용하게 되는 거. 습니까? 비읍니까? 이거는 밥을 지금 의문형이야, 지금. 밥을 먹소도 되고요. 밥을 먹으오도 돼요. 그러니까 하우체가 사실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오만 다 붙여주고 얘는 억양으로 구분해요. 나 가오, 뭐 가오 뭐 이런 식으로 억양으로 구분을 하니까 얘도 좀 편해요. 하계체는 먹는 걸로 하면 밥을 먹는가, 자네 밥을 먹는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뭐뭐 하는가. 헤라체는 밥을 의문형이잖아. 밥을 먹나? 이렇게 진짜 이상하게 얘기하네. 밥을 먹나? 이거는 하계체예요. 자네 밥 먹나? 이런 거. 여기다도 써줄게요. 밥 먹나? 헤라체. 야, 너 밥 먹니? 밥 먹니? 니. 이렇게 해요. 비격식체. 밥을 먹어요? 해오체나 해체 같은 비격식체도 뭘로만 나타내요? 억양으로만 나타내요. 밥을 이렇게. 평소에는 밥을 먹어. 명령형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고.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얘도 억양으로만 가는 거라 사실은 쉬워요.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하십시오체랑 하계체랑 헤라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하오체도 오가 전부 다 붙거든요. 소나 오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억양으로 의문문, 명령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상관없는데 하십시오, 하계, 해라는 조금 힘들어하니까 지금 몇 가지 해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네가 단어, 그러니까 용언 넣어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요. 하십시오체 같은 경우는 청유형이 없어요. 하십시다, 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십시오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부 좀 하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에요? 막 높이는 느낌이에요? 십시다이긴 한데 그거는 하십시오체가 아니에요. 하십시오체에서 청유형은 하시지요를 사용해요. 하시지요. 그러면 요가 사용되는데요? 그럼 비격식체 이거 해요체는 그냥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같이 해요. 하십시오체는 하시지요. 하시지요 이렇게 돼요.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구분 잘 못해가지고 거의 문제에서는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먹다, 가다 뭐 이런 거 하다 같은 걸로만 패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상대높임법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게 뭐냐면요. 중세국어 시기에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 있었어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가 꼭지 달린 예디응, 이예요, 이. 그래서 밥을 먹다 에다가 먹이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밥을 먹습니다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가 중세국어의 시기에는 쓰였지만 지금은 어떠하다? 없어졌다. 뭘로만? 종결 어미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높임법 했으니까 그 다음 다시 해도 되죠? 문법 요소에서 높임법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요. 사동, 피동이에요. 사동, 피동인데 사동은 뭐야? 시키다예요. 시키는 것. 피동은 뭐야? 당하다예요. 동자가 들어갔으니까 둘 다 동사예요. 사동사, 피동사.
동사인데 그게 당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지 시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건데 우선 사동문을 만들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파생적 사동, 파생어 뭐야? 파생어를 만든다는 거야.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동의 의미를 가진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파생의 어를 만들기 위해서 뭘 붙여야 돼요? 반드시 접사를 붙여야 되는 거죠. 파생 접사를 붙입니다. 어떤 거? 이, 히, 리, 기, 우, 구, 추라는 파생적인 접사를 붙여서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먹다 같은 것들을 먹다를 사동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떤 접사 붙일까? 어떤 접사 붙일까?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사동문이니까 시키는 거라서 밥을 먹이다가 되겠죠. 먹이다 라고 하면 돼요. 이라는 접사를 붙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절 하나만 늘어나게 돼요. 음절 하나만 늘어나게 돼서 굉장히 단순하고 짧게 만들 수 있어서 이 파생적 사동을 뭐라 그러냐면 단형사동, 짧다 그래서 단형사동, 그 다음에 뭐 짧은 사동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파생적 사동은 단형사동, 짧은 사동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 이거 하나씩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다를 파생적 사동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다를 파생적 사동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재우다가 되겠죠? 이거 좀 형태 이상한데요? 형태가 이상하게 뭐 자에다가 이, 우,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라는 접사랑 우라는 접사 같이 붙였거든요. 사동 접사는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쓰여도 상관없어요. 사동 접사는 두 개의 접사가 같이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서다 사동문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세우다죠? 이것도 어때요? 서, 이, 우, 다. 이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동 접사 두 개 겹치고요. 겹치는 경우에는 항상 이, 우가 같이 겹치게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사동문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통사적 사동이에요. 통사가 뭐야? 통사는 문장 성분, 아니 문장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문장의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파생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에 의해서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뭐하, 개하다 를 붙여요. 뭐뭐하, 개하다. 그래서 먹다를 만든다면, 먹다를 통사적 사동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게 하다. 옷을 입다를 하게 하려면 옷을 입게 하다. 입다를 만약 파생적 사동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다를 파생적 사동으로 만들면 옷을 입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가 더 편해요? 파생적 사동 만드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피동접사랑 사동접사랑 이희리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너네가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기 좋은 거는 통사적 사동으로 하는 게 판단하기가 훨씬 더 편하긴 해요. 얘는 겹치는 게 아예 없잖아. 여기서 주요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동에서는요.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라고 했을 때 사동문은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중의성을 가지게 되냐면 개하다를 시키잖아. 그러면 이건 항상 간접사동이에요. 간접사동은 행동을 하게끔 시키는 거야. 야, 너 그거 해 라고 시키는 거고, 직접사동은 실제로 얘가 그 행동을 하게끔 내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라는 얘기는 야, 밥 먹어 하면서 차려주고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먹도록 시킨 거야. 근데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라고 할 경우에는요. 간접사동 의미와 더불어 직접사동의 의미도 가지게 돼요. 어떻게? 실제로 밥을 퍼서 입에 넣어줬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먹게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사동의 의미고요. 아니면 차려놓고 밥을 먹였어. 애 밥 먹였어. 먹였어. 했을 때는 간접사동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면은 얘는 어떠하다? 중의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 문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동문은.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요? 간접의 의미일 경우에는
장형사동, 통사적 사동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의성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사동의 의미일 경우에는 아이에게 밥을 떠 먹였다라든가 직접 먹였다라든가 이런 추가 어휘를 통해서 부사어를 넣어가지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쉽죠? 그 다음 직접 먹게 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먹게 했다를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간접사동이 되는 거죠. 직접 먹게 했다. 그 직접이 누구야? 아이가 직접 하게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아이에게 밥을 직접 먹였다고 했을 경우 그 직접이 누가 한 거야? 내가 직접 먹였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직접 사동이 되는 거고 아이에게 직접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되면은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개하다가 있으면 무조건 간접 사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피동 보겠습니다. 피동문도 파생적 피동문,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문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파생적 피동은 접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다 파생적 피동 되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히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사 하나 붙여서 피동 의미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통사적 피동은요. 보통 어지다, 개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사적 피동이 만들어져요. 어지다를 가장 흔하게 쓰는 거죠. 잡다를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잡아지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통사적 피동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왜? 흔하게 이것보다 뭘 많이 사용해야 돼? 파생적 피동을 훨씬 많이 사용하잖아요. 얘가 더 익숙하게 사용되면 얘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대신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는데 우리 어휘 습관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얘는 파생적 피동, 얘는 통사적 피동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피동문에서 중요한 거 진짜 얘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중피동이요. 사동에서 아까 사동 접사는 두 개 겹쳐서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 그랬죠. 세우다, 재우다 이런 것들 두 개, 이우라는 접사 두 개 겹쳐서 사용하는 거 가능하다고 했는데 피동에서는 이중피동 절대 안 됩니다. 이중피동 절대 불가해요. 이중피동은 하면 안 돼. 이중피동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본인이 이중피동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잡혀졌다 이런 말들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거죠.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졌다.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풀어서 쓰세요. 항상 얘는 잡히어지다예요. 그리고 엇이라는 과거 시제도 같이 들어가 있죠? 과거 시제는 뺄게요. 잡혀지다인데 잡히다라는 히라는 뭐 사용됐어? 피동, 접사 사용되고 어지다라는 통사적 피동도 사용됐죠. 이중 피동이에요. 그럼 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생님 그 정도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요. 네, 그러면 어려운 걸 하나를 내볼게요. 이중피동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중피동이 아닌데 이중피동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동 접사가 결합된 상태에서 어지다가 되어 있는데 이 히리기가 사동 접사이면서 피동 접사이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사동 접사가 아니라 피동 접사로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얘가 뭐냐면 밝혀졌다 같은 거예요. 본인은 잘 파악한다고 생각하지 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줬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덩그러니 문제만 떨어지잖아? 그러면 순간 진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밝혀졌다 풀어서 쓰면은 밝히어지다예요. 히 접사 사용됐네? 어지다 사용됐네? 이중피동이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밝히다의 히는 뭡니까? 피동사예요? 피동 접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동 접사예요. 밝히다는 밝게 하다라는 거잖아. 그쵸?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사동접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피동이니까 피동과 사동은 같이 사용돼도 상관없어요. 얘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표현이에요. 위에 거 잡혀졌다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 경우에는 똑같이 히어지다 패턴이더라도 얘는 이건 사동접사로 쓰였고 위에는 히는 피동접사로 쓰였으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피동접사랑 사동접사랑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의미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고요. 그 의미상으로 파악할 때는 어떻게? 장형으로 무조건 바꿔보세요. 통사적으로. 밝혀졌다, 밝히다. 밝히다라고 했으면 밝게 하다인지 밝아지다인지를 판단해주면 돼요. 잡히다 같은 경우도 잡아진 건지 아니면은 잡게 된 건지, 잡게 한 건지, 개하다인지. 그래서 장형으로 무조건 바꾸어서 의미가 당하다는 의미인 건지 시키다는 의미인지를 파악을 해서 피동접사인지 사동접사인지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요. 어간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돼요. 뭐냐면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리어지었다. 리랑 어지다. 이중피동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에다가 리가 붙은 거예요. 얘는 원래 가리다가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가리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어지다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동은 하나밖에 안 붙었어. 그런데 앞에 형태만 보고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피동 2개 사용됐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주의해 주세요. 너네는 안 틀릴 것 같지? 이런 바보 같은 실수 안 할 것 같지? 두고 보세요. 정말 애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중피동일 경우에는 접사가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 부분에 속한 건지 아니면 접사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째. 높임법과 사동피동까지 했으면 거의 다 됐거든요. 그 다음 뭐 시제, 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제는 얘들아 우리 뭐 하면서 이미 다 했어. 앞에서 선어말 어미랑 관형사형 어미 하면서 설명 다 했잖아요. 그쵸? 어미 분류하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시제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상만 하나 설명을 하면 상은 진행상이나 완료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건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 건지를 나타내 주는데 이거 자체도 어렵지는 않아.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상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있다. 고있다는 뭐 어떻게 중의성을 가지게 돼요. 지환이가 안경을 쓰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환이가 안경을 쓰고 있다 라는 문장은 완료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진행상이에요? 왜 진행상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상이라는 건 동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작 얘기를 하는 거라서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행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완료상, 너는 지금 쓴 상태잖아. 그러면 그건 뭐라고 봐줘야 돼요? 완료상이라고 해야 돼요. 쓰는 동작은 이미 끝난 거야. 안경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진행상일 수도 있고 완료상일 수도 있어요. 교복을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진행상이 되는 거고요. 동작이 다 끝난 상태로 입고 있는 그 상황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료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있다라는 상은 중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문맥 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얘기할까요? 문제 출제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넌 슬슬 지치지? 졸리고. 쉬기는 뭘 쉬어요? 안 돼요. 쉬는 시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테스트 하는데 1시간을 까먹지 않았으면은 중간에 쉬기도 하고 좋잖아. 왜 이렇게 쓰는 게 느려 터졌어? 기억이 다 안 나니까 빠르게 못 쓰는 거야. 빠르게 착착착착 쓰면은 선생님 보고 쓰라 그러면은 10분이면 다 써요. 그거를 1시간을 쓰고 있으니 글씨 쓰는 연습을 더 하세요. 빠르면서도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4번째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서법이에요. 문장의 종류예요. 그냥 서법이라고 쓰자. 귀찮으니까. 서법인데요. 이거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이거예요. 설명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감탄이 뭔지 몰라요? 아름답구나. 감탄형이죠. 의문형.
집에 가니 의문형이에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을 합니까? 그냥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나오는 거야. 여기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설명이 하나 필요하다면 그건 뭐냐면 의문문에서 의문문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돼요.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다른 건 할 필요 아예 없어. 얘만 보면 돼. 의문문은 3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판정 의문문이고요. 하나는 설명 의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판정할 수 있는 거. 너 밥 먹었니? 네, 아니오. 그게 판정 의문문이고요. 설명 의문문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돼요. 언제 먹었어? 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을 설명 의문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뭘 필요해요? 의문사를 필요로 해요. 의문사. 언제 먹었어? 하면서 언제. 누구랑 먹었어? 철수랑요. 왜 먹었어? 배고파서요. 무엇을 먹었어? 밥을요.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의문사인데 이러한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설명 의문문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수사 의문문인데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의도가 없어요. 좀 춥지 않니? 라고 얘기를 했어. 도훈아 춥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추운지 안 추운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뭐 하자. 에어컨을 끄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없이 다른 의도를 가지면서 질문을 할 경우 그게 뭡니까?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거 참 재밌지 않니? 뭐 이런 거. 진짜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재밌다라는 나는 대답을 원해요.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면 뭡니까? 수사 의문문이고요. 이런 게 문학작품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돼요? 설의법. 설의법으로 사용됩니다. 설의법. 5번째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중의적 표현. 중의적 표현을 봐줘야 되는데 이 중의적 표현은요 여러 번 나왔어요. 뭐 나왔어? 아까 전에도 했어요. 중의적 표현 뭐? 진행상 뭐뭐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중의성 있었죠? 그리고 2번째 어떤 중의성 있어요? 좀 전에도 했어요? 어디에 중의성 있었어요? 오늘 한 건데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 파생적 사동문이 직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간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중의성 가지게 되고요. 세 번째 부정문. 아 부정문 하나 빠졌네. 부정문 있어요. 안 부정 못 부정인데 뭐 이거 설명 필요해요?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환아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네. 의지부정이에요. 의지부정. 공부를 못하는 건 뭐예요? 능력부정이고요. 너는 다 의지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문은 중의성을 무조건 가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책을 안 읽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보세요. 그랬을 때 안이라는 부정, 부사가 부정하는 대상이 모호해요. 내가 책을 안 읽었다 했을 때 내가 안 읽고 철수가 읽었다는 건지 내가 책을 안 읽고 다른 걸 했다는 건지 내가 책을 읽지를 않고 그냥 보기만 했다는 건지 그래서 부정문은 중의성을 가지게 되고 그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고자 하는 문법 요소에다가 보조사를 씁니다. 나는 책을 안 읽었다 하면 부정하고 있는 대상이 뭐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책은 안 읽었다 하면 부정하고 있는 대상이 뭐예요? 책이에요. 내가 책을 읽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부정하고 있는 대상이 뭐야? 읽다라는 서술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은 이런 거죠. 예쁜 영희의 친구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이 예쁜이 영희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친구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모호하죠.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있을 때 수식관계가 얘를 수식하는 건지 얘를 하는지가 모호할 경우 수식관계에 의한 중의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음 이의어에 의한 중의성도 있어요.
나는 배가 있어 라고 할 때 그 배가 뭐예요? 나는 배가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말하는 배가 뭘까요? 모르죠. 먹는 배일 수도 있고 사람 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타는 배일 수도 있고 타는 배를 갖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동음이의어에 따라서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동음이의어에 의한 중의성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중의적 표현은요. 항상 중의적 표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쳐주어야 돼요. 수정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법 요소는 다 끝났어요.